보스턴의 그 강의실은 9월인데도 에어컨이 너무 세서 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강의대 앞에 서서 스크린에 띄워진 한 장의 사진을 한참 동안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좁은 물길. 양옆에 빌딩이 빽빽한데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새들이 내려앉아 있는 그 사진 말입니다. 저는 한쪽 입꼬리만 올리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27년 동안 도시계획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장 자주 했던 표정이었죠.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세요. 한국이 자랑하는 청계천이라는 도심 하천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원래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자동차 16만 8천 대가 다니던 5.86km짜리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한국은 단 2년 3개월 만에 부수고 그 자리에 물을 흘렸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일부러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의실이 조용해졌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도시계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정치적인 PR쇼입니다. 저 물은 한강에서 펌프로 끌어올린 가짜 하천이고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626종이라는 숫자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사과정 학생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계 여자친구를 따라 서울에 다녀온 직후였죠. 케빈은 평소답지 않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곳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수님 책 11장에 적힌 내용이 현장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직접 가서 확인하지. 내가 틀렸다면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겠다. 그 약속이 4개월 뒤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 평화시장 다리 위에서 안경을 벗고 손등으로 눈을 닫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이 콘크리트를 부수고 물을 되돌린 세계에서 유일한 메가시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저는 27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개월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로스버그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도시계획대학원에서 종신 교수직을 받은 지 올해로 14년째이고 학자로 살아온 세월은 정확히 27년이 됐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액자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액자는 보스턴 빅디그 자문위원 위촉장입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그 거대한 지하 고속도로 사업에 저는 젊은 박사과정 시절부터 참여했거든요. 두 번째는 로스앤젤레스강 복원 프로젝트 평가위원장 임명장입니다. 세 번째는 뉴욕 하이라인 공원 설계 검토위원 감사패고요. 제 명함을 받아본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감탄이고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저는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27년 동안 그 침묵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 신념은 단 하나였습니다. 콘크리트는 한 번 부으면 절대로 못 돌이킨다. 이건 제가 학부 1학년 강의 첫날에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문장이었습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지만 그 유기체에 한번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그건 화석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새 도시를 설계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해야 하고 이미 콘크리트가 부어진 도시는 부수려 들지 말고 그 위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신념이 제 학자 인생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가장 큰 적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표정을 보고 종종 핀잔을 줬죠. 여보, 또 그 표정. 한국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무시하는 표정을 짓는 거야? 저는 무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사실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20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만든 도시 시스템을 30년 만에 카피한 나라였거든요. 하드웨어만 베끼고 철학은 없는 곳.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본질이 비어있는 도시. 그게 제가 강의실에서 줄곧 해온 한국 평가였습니다. 그 평가의 정점에 있던 사례가 바로 청계천이었습니다. 2003년에 한국이 5.86km짜리 도심 고가도로를 부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동료 교수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잔을 들고 농담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뭔가 새로운 쇼를 시작했군요. 이번엔 뭐 도심 한복판에서 콘크리트 부수기 라이브 쇼인가요? 테이블에 앉은 7명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면서 같이 웃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농담이 22년 뒤에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청계천이 완공됐다는 소식이 2005년 가을에 들려왔을 때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완공? 빅디그가 16년, 로스앤젤레스강 복원이 30년째 진행 중인데 한국은 2년 3개월에 끝냈다? 저는 즉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졸속공사일 거라고. 몇 년 안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고 결국 다시 콘크리트로 덮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저는 청계천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쓴 도시하천 보건교재 11장에 청계천은 딱 2페이지 분량으로만 등장했고 그 2페이지는 전부 비판이었거든요. 펌프로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인공하천이라고 썼습니다. 자연 하천이 아니라 거대한 수족관 같은 시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생물종이 626종으로 늘었다는 한국 측 발표는 학술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표시했고 일대 기온이 떨어졌다는 보고서는 도시계획학회의 정식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회색 문헌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제 학생들은 그 교재로 학기말 시험을 봤습니다. 청계천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제 시험지에 단골로 등장했거든요. 27년 동안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수를 세보면 대략 4,000명이 넘습니다. 그 4,000명이 저에게서 청계천에 대해 배운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가짜 하천, 도시계획계의 사기. 이게 제가 27년 동안 가르쳐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5년 9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케빈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케빈은 제 박사과정 4년차 제자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통계 다루는 솜씨가 일품이라 저는 케빈에게 제 다음 교재의 데이터 분석을 맡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케빈이 평소답지 않게 굳은 얼굴로 따라오더니 연구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교수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여름방학 때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한국계라고 했지? 그래, 김치는 맛있더냐? 농담이었는데 케빈은 웃지 않았습니다.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냈거든요. 트지에 한글로 뭐라고 적혀있고 안쪽에는 케빈이 직접 손으로 그린 지도와 그래프, 측정값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청계천에 다녀왔습니다. 광교에서 마정교까지 2km를 걸었고 평화시장부터 오간수교까지 또 걸었습니다. 사흘 동안 매일요. 저는 노트를 들춰보지도 않은 채 케빈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책 11장에 적힌 내용이 제가 본 현장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그건 한강 본류의 평상시 유량을 따라하기 위한 보조시설이었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청계천 주변 빌딩 지하수도 같이 끌어올려서 도심에서 버려지던 물을 다시 순환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건 인공하천이 아니라 도심 물순환 복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속에서는 한 가지 감각이 미세하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건 화였습니다. 제 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학생을 처음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케빈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26종 생물종 자료요. 저도 사기인 줄 알았는데 광교에서 20분 앉아있는 동안 깜짝도요랑 알라고리를 직접 봤습니다. 수면 아래로는 송사리떼가 헤엄치고 있었고요. 교수님, 제가 로스앤젤레스 강에서는 한 번도 못 본 다양성이에요. 저는 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케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27년 동안 가르쳐온 내용이 틀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케빈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래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교수님 책의 결론은 현장하고 다릅니다. 연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면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케빈의 노트에 적힌 손글씨를 흘끔 봤거든요. 정성 들여 그린 지도, 시간대별 측정값, 종별 관찰 기록. 학자로서 그 노트가 엉성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7년 권위를 4년차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의 노트로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좋아, 케빈. 그럼 이렇게 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내가 직접 서울에 가겠다. 가서 네가 본 게 무엇이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지. 만약 네 말이 맞다면 내가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너는 박사 논문 주제를 다시 잡아야 할 거야. 케빈이 잠깐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가서 보세요. 직접요. 케빈이 연구실을 나가고 나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케빈의 노트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면서 천장을 올려다봤거든요.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는 건 청계천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한국이 부풀린 데이터를 까발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가서 펌프 가동 시간을 측정하고 생물종 조사 방법론의 허점을 찾고 일대 기온 측정 지점이 의도적으로 선택됐다는 증거를 모아오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돌아와서 케빈 앞에서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작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서울 출장 계획을 알렸습니다. 아내가 와인을 따라주면서 물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한국에 가서 청계천이 사기라는 걸 증명하고 올 거야. 아내가 와인잔을 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여보,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가서 마음을 좀 열어둬.
27년이 길긴 한데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학자가 27년 동안 검증해온 결론을 어떻게 바꾸냐고 답했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깨만 살짝 으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청계천 위성 사진을 휴대전화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086km의 가느다란 물줄기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거든요. 그 양옆으로는 30층, 40층짜리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내려놓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다려라. 한 달 뒤에 너의 모든 가짜를 까발리고 돌아오겠다. 그게 제 마지막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떻게 깨져나갈지, 그 깨진 조각이 제 27년 학자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그날 밤에 저는 정말로 한 톨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9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학장실이었거든요. 저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등받이에서 등이 살짝 떨어져 나갔습니다. 로스버그 교수님께 2026년 봄학기에 저희 하버드 디자인대학원에서 개최하는 21세기 도시하천복원 국제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자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저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려서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기조 강연 주제는 도시하천복원의 글로벌 비교 연구이며 사례 분석에 반드시 포함될 항목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강, 일본 도쿄 시부야강 지하방수로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청계천을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청계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례 분석의 필수 항목으로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면서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굴러갔거든요. 첫 번째는 이건 제 27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라는 것.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의 기조 강연은 도시계획 분야 학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초청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연에서 청계천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제 평판의 절반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빙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케임브리지의 9월 하늘이 유난히 맑았는데 그 맑은 하늘을 보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다. 가서 부풀려진 데이터를 까발리고 오겠다. 저는 그날 저녁에 곧장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 출발일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체류 기간은 일주일로 잡았습니다. 청계천을 사계절 다 보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날 밤이었거든요. 첫 방문은 10월 가을, 두 번째는 12월 초겨울, 세 번째는 1월 한겨울. 세 번에 걸쳐서 한국이 자랑하는 그 인공하천이 사계절을 어떻게 견디는지 두 눈으로 보고 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출장 가방에 휴대용 온도계 2개, 소음 측정기 1대, 디지털 카메라 2대, 그리고 두꺼운 노트 5권을 챙겼습니다. 학자로서 현장 조사를 갈 때마다 늘 챙기는 장비들이었죠. 10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10시 30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저는 이미 서울에 대한 첫인상을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정글. 고가도로 위에 또 고가도로를 얹은 도시. 그게 제가 책에서 가르쳐온 서울이었거든요. 공항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저는 차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도 도로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저는 손목시계를 봤죠.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눈을 붙인 뒤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을 빠르게 먹고 곧장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청계광장 첫 방문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청계광장을 첫 방문지로 잡았습니다. 청계천의 시작점이자 한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외부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포토스폰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첫인상을 받아두면 그 뒤로 2km를 걸으면서 그 인상이 얼마나 깨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내려서 천천히 청계광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는 제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신호 대기 중인 버스의 엔진 소리, 횡단보도 신호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도심 소음이 정확히 제가 알던 그 데시벨로 귓속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휴대용 소음 측정기를 꺼내서 광화문 사거리 한복판에서 30초 동안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73데시벨, 미국 도심 평균과 거의 똑같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가방에 돌아놓고 횡단보도를 건너 청계광장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광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랐습니다. 귀가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방금 횡단보도를 건너왔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계광장까지는 직선거리로 채 5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소리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자동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리는 건 분수 떨어지는 물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국 전통음악이 전부였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들렸거든요. 마치 광장 전체가 도심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공간에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방에서 소음 측정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30초 동안 측정했죠. 결과는 54데시벨이었습니다. 50m 떨어진 광화문 사거리가 73데시벨, 여기는 54데시벨, 19데시벨 차이. 데시벨은 로그 단위라 19데시벨 차이라는 건 실제 소음 강도가 80배 가까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측정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미세하게 땀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측정기 화면에 찍힌 54라는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첫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소음 데이터 다시 확인 필요. 도심 한복판인데 광장 한복판이 54데시벨. 측정 오류 가능성? 아니, 측정기는 정상. 그렇다면 펜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쓰지 못했거든요. 다음 문장을 쓰는 순간 제가 27년 동안 가르쳐온 한 가지 결론이 살짝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청계광장의 분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분수 앞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중국어가 들리고 일본어가 들리고 영어 억양에서 영국식과 호주식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막 올라온 직장인들도, 학교를 빠진 듯 보이는 고등학생들도, 휠체어를 탄 노인을 모시고 온 가족들도 다들 분수 앞에서 잠깐 멈춰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미소가 인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잠깐 동안 학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황급히 다시 학자의 자세로 돌아왔거든요. 안 됩니다. 저는 검증하러 온 사람이지 감동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광장에서 청계천 본류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안내판이 있었는데 한국어와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로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영어 안내판을 읽다가 저는 한 문장에서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청계천 복원전, 청계 고가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6만 8천 대였으며 그중 62.5%는 청계천을 목적지가 아닌 단순 통과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영어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거든요. 단순 통과 차량 62.5%.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도시계획학자로서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도심 고가도로 위로 매일 16만 8천 대가 지나가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그 일대에 볼 일이 없는 차량이었다는 뜻이거든요. 도심을 빠르게 가로지르기 위해서 그 고가도로를 이용한 차량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량들은 어디로 갔을까? 고가도로를 부셨는데도 서울 도심이 마비되지 않았다면 그 차량들이 다른 경로로 흩어졌거나 아예 차량 통행 자체가 줄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청계고가 철거 이후 통행 분산 데이터 입수 필요. 만약 도심 전체 통행량이 줄었다면 이건 또 펜이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책 11장의 한 단락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책에 적었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청계고가 철거는 단순히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고 그 마비를 감내한 한국 정부의 정치적 강수에 가깝다. 만약 통행량이 분산되거나 줄었다면 제 그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정치적 강수가 아니라 도시 교통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한 정교한 도시계획이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노트를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계광장에서 본류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한 가지 묘한 감각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건 기온이었습니다. 광장 위에서는 분명히 10월 중순치고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한낮 기온이 섭씨 22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수록 공기가 미세하게 시원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계단을 다 내려가서 청계천 수면 옆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가방에서 휴대용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수면이 2m 지점에서 측정한 기온은 18.4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서 광장 위에서 측정했습니다. 22.1도였습니다. 3.7도 차이. 저는 측정기 화면에 찍힌 숫자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다시 걸어가서 거기서 측정했죠. 23.2도가 나왔습니다. 청계천 수면이 18.4도, 청계광장이 22.1도, 광화문 사거리 23.2도.
직선거리 100m 안에서 4.8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측정기를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학자로서 2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책에 적은 한 문장이 떠올랐기 때문이었거든요. 청계천이 도심 열섬을 최대 3도 이상 깎는다는 한국 측 주장은 측정 지점 선택의 자의성에 따른 통계적 착시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책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측정기는 그 문장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3도가 아니라 4.8도 차이로 말입니다. 저는 측정기를 가방에 넣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날 첫날, 저는 청계천을 2km 걷겠다는 원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광장 입구에서 50m쯤 들어왔을 뿐인데 이미 제 노트에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문장이 2개나 적혀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 한강 옆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케빈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보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네 말이 일부 맞을지도 모른다라고 보내면 그건 27년 학자 인생에 처음 찍는 굴복의 도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말은 여전히 틀렸다라고 보내자니 제 노트에 적힌 2줄이 저를 비웃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천장만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시차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54데시벨이라는 숫자와 4.8도라는 숫자가 계속 굴러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광교에서 마정교까지 2km 전체를 걷겠다고.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생물종 626종이라는 숫자의 진위를 제 2눈으로 직접 검증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청계천이 저를 본격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진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40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 들고 청계광장 방향으로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어제와는 2가지가 달랐거든요. 첫째, 가방에는 어제보다 더 정밀한 측정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휴대용 온도계 2개에 추가로 습도계 1개, 그리고 한국 도시계획학회 자료실에서 메일로 받은 청계천 생물종 조사 보고서 출력본 32페이지가 가방 안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둘째, 어제와 달리 저는 마음속 한구석에 작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케빈의 노트가 옳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물론 인정한다고 해서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학자였고 가설은 끝까지 검증되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 저는 한 가지 목표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생물종 626종이라는 한국 측 발표 수치가 통계적 부풀리기인지 아닌지를 광교에서 마정교까지 2km를 걸으며 직접 확인하는 것. 저는 한국 도시계획학회에서 받은 보고서를 광교다리 위에서 펼쳤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핵심 수치가 표로 정리돼 있었거든요. 복원전 1차 조사, 식물 62종, 어류 4종, 조류 6종, 곤충 15종, 양서, 파충류 4종, 포유류 7종, 총 98종. 복원 후 누적 조사, 식물 308종, 어류 25종, 조류 36종, 곤충 192종, 양서 파충류 8종, 포유류 4종. 그리고 기타 분류군까지 합쳐서 총 626종. 저는 그 표를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부분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랐거든요. 조사 방법론입니다. 복원전 조사가 정밀하지 못해서 종수가 적게 나왔다면 단순히 더 꼼꼼하게 조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종수가 6배 넘게 늘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뒷장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조사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복원전 조사와 복원 후 조사가 동일한 분류군 단위, 동일한 계절별 조사 주기, 동일한 트랩 설치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복원 후 조사는 한국환경부 산하 기관과 서울시청, 그리고 외부 시민단체 3곳이 동시에 진행해서 교차 검증한 결과였습니다. 조사 방법론에는 허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다시 넣고 광교다리 난간역 계단을 따라 청계천 본류로 내려갔습니다. 청계천 본류에 발을 디딘 순간 어제 광장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각이 다시 저를 휘감았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사라지는 그 감각 말입니다. 다리 위에서는 분명히 도심 소음이 귀에 들어왔는데 계단을 내려가 본류 옆 산책로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거든요. 저는 산책로 옆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아침 8시 12분이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청계천 산책로를 따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운동복 차림의 노인들이 천천히 그 사이를 헤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12분 관찰 시작.
동일 지점에서 20분 동안 시각으로 확인되는 생물종을 모두 기록한다. 이게 그날 아침 저의 첫 번째 검증 방법이었습니다. 청계천 한 지점에 20분 동안 앉아서 제 눈으로 직접 본 생물종을 세는 거였거든요. 만약 626종이라는 숫자가 부풀려진 거라면 한 지점에서 20분 동안 관찰해서 다양한 종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에 부리가 길고 다리도 긴 새가 수면 가까이 내려앉아서 부리를 물속에 담갔다 뺐다 했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두고 가방에서 한국 조류도감 영문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호텔 근처 서점에서 산 책이었습니다. 도감을 한참 뒤지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깜짝도요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8시 15분 깜짝도요 한 마리 확인. 7분이 더 지났을 때 수면 위로 오리 2마리가 헤엄쳐 지나갔습니다. 흔한 청둥오리가 아니었거든요. 부리가 검고 머리가 회색을 띤 종이었습니다. 도감을 또 뒤졌습니다. 알라고리였습니다. 8시 22분 알라고리 2마리 확인. 15분이 지났을 때 수면 아래로 작은 물고기 떼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지나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만한 크기의 물고기들이 수십 마리씩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송사리였습니다. 그 옆 그늘진 돌 사이로 더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슬쩍 보였습니다. 등이 푸르스름하고 몸통이 가느다란 물고기였는데 도감에서 찾아보니 참갈견이었습니다. 8시 30분 송사리 5무리 일군 참갈견이 한 마리 확인. 20분이 거의 다 됐을 때 산책로 옆 갈대밭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왔다 사라졌습니다. 막새 같았는데 정확히 어떤 종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봤습니다. 20분 한 지점 시각 관찰만으로 확인된 종이 4종이었습니다. 청각으로 들린 새소리까지 합치면 6종 가까이 됐고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 미세하게 소름이 돋는 게 느껴졌거든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학자로서 어떤 가설이 무너지는 순간 느끼는 그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결론 하나가 한국 도심 한복판에 좁은 물길에 앉아있던 20분 동안 흔들리는 감각. 저는 그날 오전 내내 광교에서 마전교 방향으로 천천히 걸으며 30분에서 1시간마다 다른 지점에 앉아서 같은 관찰을 반복했습니다. 광교에서 광통교 구간, 광통교에서 삼일교 구간, 삼일교에서 수표교 구간, 수표교에서 마전교 구간. 네 구간에서 각각 20분씩 관찰했고 합쳐서 약 2시간 분량의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확인된 종을 합산해보니 시각 관찰만으로 11종이었습니다. 청각으로 들린 새소리까지 합치면 17종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전에 청계천 2km 구간만 걸으면서 17종을 직접 확인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전문조사원 수십 명이 사계절 내내 트랩까지 설치해서 조사한다면 666종이라는 숫자가 결코 부풀려진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전교 다리 위에 서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리고 책 11장의 한 단락을 머릿속으로 떠올렸거든요. 청계천의 생물종 666종 발표는 학술적 검증이 부족한 수치이며 한국 정부의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그 옆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책 11장, 전면 재집필 필요. 그게 그날 오전 저의 두 번째 메모였습니다. 마전교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광교 방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온이었습니다. 어제 광장 입구에서 측정한 4.8도 차이가 정말 의미 있는 수치인지, 더 넓은 범위에서 같은 시간대의 여러 지점을 비교 측정하면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마전교 근처에서 광화문 사거리, 시청역 사거리, 종로 5가 사거리, 그리고 청계천 수면이 세 지점을 차례로 돌면서 측정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로 통일했고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도로 위 24.1도, 시청역 사거리 24.5도, 종로 5가 사거리 24.8도, 청계광장 위 21.6도, 광통교 수면역 20.4도, 마전교 수면역 20.2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전교 수면역까지 직선거리 약 1.5km 안에서 기온이 3.9도 떨어진 겁니다. 청계천 본류 위가 평균적으로 주변 도심보다 3.6도에서 4도가량 낮다는 한국 측 발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가방에 넣고 광교 광장 옆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청계천 본류가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커피를 시키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앉아서 한참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정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의 626종도, 3.6도도 인공이 아닌 자연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제가 옳았습니다. 청계천 본류는 분명히 한강 본류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도심 지하수까지 함께 순환시키는 정교한 인공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공 시스템 위에서 자연이 다시 자라난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인공과 자연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학자 인생 27년의 핵심 신념 한 가지가 그 카페 창가에서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물길은 자연이 아니다. 인공 펌프로 물을 흘리는 하천은 진짜 하천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계천은 도시 하천 복원의 사례가 아니라 단순한 도심 조경 시설이다. 이게 제 11장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눈앞의 청계천은 인공으로 시작했지만 자연이 그 위에 666종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기온을 4도가량 떨어뜨리고 있었고 도심 소음을 80배 가까이 줄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세 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인공과 자연의 이분법, 재검토 필요. 이 한 문장이 적힌 노트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학자가 자기 책의 핵심 전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게 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다시 청계천 본류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청계천 복원에 들인 총 공사비가 3,80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3억 달러 안팎. 이게 도시하천 복원 사업의 단가로 어느 수준인지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강 복원 사업이 1차 마스터 플랜만 약 13억 달러로 잡혀 있었고 그게 30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보스턴 빅디그가 약 240억 달러였고요. 청계천은 3억 달러 안팎으로 5.86km의 도심 고가도로를 부수고 그 자리에 물길을 복원해낸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손이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케빈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한국 학자 중 한 분을 만나고 싶다는 부탁이었거든요. 성역까지 끼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케빈의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메일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교수님, 한정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이신데 1990년대 초반부터 청계천 복원을 처음 주장하신 분 중 한 분입니다. 교수님이 직접 통화하시면 만나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한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려왔거든요. 제 신분과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한 교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오전 10시에 광교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거기서 오간 수교까지 같이 걸으시죠?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일이 저의 27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긴 4시간이 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서 노트에 적힌 세 줄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소음 데이터 다시 확인 필요. 책 11장 전면 재집필 필요. 인공과 자연의 이분법 재검토 필요. 이 세 줄이 제 27년에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절반밖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일 한 교수가 광교광장에서 저에게 보여줄 한 장의 자료에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날 오전 9시 50분 저는 광교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거든요. 10월의 가을 햇살이 광교다리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고 출근 시간이 끝난 광장은 한가하면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적당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광교다리 입구의 작은 안내판 옆에 서서 한 교수를 기다렸습니다. 안내판에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개요가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거든요. 영어 안내문의 첫 문장을 무심코 읽어내려가다가 저는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 총 공사비 약 3,800억 원. 공사기간 2년 3개월. 저는 그 두 줄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어제 저녁 호텔에서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본 숫자였지만 현장의 안내판에서 다시 보니 느낌이 달랐거든요. 보스턴 빅디그 240억 달러, 로스앤젤레스 강 복원 13억 달러, 그리고 청계천 약 3억 달러. 그때 등 뒤에서 한국어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70대 중반의 한국 노학자가 회색 점퍼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이 70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형형했습니다. 로스버버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정민입니다. 한 교수는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음이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학술 영어를 다루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영어였거든요. 저는 악수를 청하면서 짧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교수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광교다리 위에서 청계천 본류 쪽을 가리켰습니다. 우선 걸으시죠? 4시간 걸을 겁니다. 다리가 아프시면 중간에 말씀하시고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한 교수가 70대 중반인데도
4시간을 걷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는 광교다리 옆 계단을 따라 본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한 교수는 청계천 본류 옆 작은 돌계단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단 보이시죠? 이 계단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잠기게 설계됐습니다. 청계천은 평상시에는 산책로지만 폭우가 오면 도심의 빗물을 받아내는 거대한 저류시설로 바뀌거든요. 저는 그 계단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학자로서 단번에 그 설계 의도가 보였거든요.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비상시에는 도심 홍수 방어 시설. 한 시설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한 교수가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메모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보실 게 많거든요. 우리는 광교에서 광통교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교수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출발 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소설가분과 함께 강원도 원주의 한 문화관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박경리 선생님이 청계고가 위를 차로 지나가시면서 그러셨답니다. 서울의 산이 가려졌다. 한강이 가려졌다. 도시에 영혼이 없다. 라고요. 그때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30년 넘게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한 교수는 광통교 다리 옆 벤치에 잠깐 앉으면서 말을 이었거든요. 1990년대 한국에서 청계고가 철거를 처음 입에올리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루 16만 8천 대가 다니는 도심 고가도로를 부수겠다? 서울이 마비된다. 경제가 무너진다. 그 자리에 물길을 복원하면 그 물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학회 발표 자리에서 청계천 복원을 언급했다가 학자 자격이 의심된다는 비웃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잠깐 한 교수를 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박혔거든요. 학자 자격이 의심된다는 비웃음. 제가 27년 동안 강의실에서 청계천을 향해 던졌던 그 표정과 정확히 같은 종류였습니다. 한 교수는 제 표정을 알아차렸는지 잠깐 미소를 지더니 다시 일어섰습니다. 걷죠. 다음 다리까지 가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통교에서 3.1교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한 교수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계고가 위에 단순 통과 차량 비율 62.5%, 그리고 그 차량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에 관한 데이터였거든요. 교수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 교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만든 자료의 영문 번역본이었거든요. 자료의 첫 줄을 보는 순간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청계고가 철거 직후 6개월간 서울 도심 일대 통행량 변화, 도심 진입 차량 14.7% 감소, 도심 통과 차량 21.3%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9.8% 증가.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량이 다른 도로로 분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도심 진입 자체가 14.7% 줄었고 단순 통과는 21.3%나 줄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청계고가 철거 이후 서울 도심을 향해 굳이 차를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바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저는 학자로서 즉시 알아챘습니다. 청계고가 철거는 단순히 도심 일대 하천 하나를 복원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시스템을 재설계한 거대한 도시계획 사업이었던 거였거든요. 제 손이 떨리는 게 종이에 옮겨졌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한 교수는 그 모습을 못 본 척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선을 다시 그리는 일이라고요. 청계천 복원사업은 5,086km의 물길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의 출퇴근 동선을 다시 그리는 사업이었거든요. 저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지 못한 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3.1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 방어선을 꺼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학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한 가지만은 한국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비간이었습니다. 저는 3.1교 다리 위에서 한 교수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한 교수님, 한 가지 솔직히 여쭙고 싶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강 복원 사업이 30년째 진행 중입니다. 보스턴 빅디그가 16년 걸렸고요. 한국은 청계천을 2년 3개월에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하천 복원 사업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건 학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졸속공사 아닙니까? 한 교수는 잠깐 다리 난간에 기댄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동안 부드럽게 흔들렸거든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졸속이라는 단어를 학자가 쓰실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한 교수는 다시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자료였거든요. 교수님, 청계천 복원 사업의 사전 준비 기간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 교수는 종이를 펼쳐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전 연구 기간 12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2002년까지요. 그 12년 동안 한국의 학자, 시민단체, 공무원,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수자원 전문가들이 거의 매주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청계천 복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펌프 용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빗물 저류는 어떻게 처리할지, 일대 상권 보상은 어떻게 할지, 교통 분산은 어떻게 할지 모든 시나리오를 12년 동안 검토했습니다. 그 12년의 결과물을 2년 3개월 동안 시공한 거예요. 졸속 공사가 아니라 12년 사전 준비를 거친 정밀 시공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12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거든요. 그러는 동안 한 교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 직후 일본 나고야시에서 공무원 32명을 파견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노하우를 배우러 온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원 9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청계천 복원팀의 강의를 들으러요. 그 강의에서 한국 측 발표자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짐작이 가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30년이 걸려도 못한 일을 한국은 어떻게 2년 3개월에 했느냐? 비결이 무엇이냐? 저는 종이를 든 손이 점점 더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 교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3일교에서 수표교 구간이었거든요. 한 교수는 걸으면서 청계천 복원 이후의 경제효과 데이터를 차례로 말해줬습니다. 광교 일대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2,260만 원에서 2,509만 원으로 약 116% 상승했습니다. 동대문 일대는 650만 원에서 1,605만 원으로 약 146% 상승했고요. 누적 방문객은 10년간 1억 9천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인구의 약 3.7배가 청계천을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경제효과 초정치는 최대 23조 원, 일자리 창출 31만 개로 산출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학자로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단위 변환과 비교가 돌아갔거든요. 23조 원이면 약 170억 달러, 3,800억 원, 약 3억 달러를 투입해서 17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약 56배. 이건 도시계획학회 어떤 사례에서도 본 적이 없는 비율이었습니다. 수표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 난간을 잡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 교수가 옆에서 가만히 저를 봤거든요. 교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사실 끄덕인 게 아니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4시간 중 3시간이 지나가 있었고 제 노트에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문장이 7줄째에 적혀 있었거든요. 한 교수는 가만히 저를 보다가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교수님께서 곧 강연하러 가시는 그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에서요. 청계천 스튜디오라는 강의가 이미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짜리 정식 과목이거든요. 모르고 오셨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한 교수의 눈을 가만히 봤습니다. 수표교 다리 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청계천 수면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고 산책로를 따라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어디선가 까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7년 학자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종류의 감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거든요. 그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종류의 부끄러움. 제가 강연하러 가야 할 그 학교에서 이미 청계천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른 채 청계천을 비판하는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강연에 4,000명의 제 학생들이 27년 동안 들어온 결론을 또다시 전하려고 했다는 사실. 제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한 교수가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주워들었거든요. 교수님,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그 종이를 다시 제 가방 옆 주머니에 살짝 넣어줬거든요. 그러더니 한 교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청계천 수면 쪽을 가리켰습니다. 교수님, 저쪽 보이시죠? 새들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30년 동안 5.86km짜리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새들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 계획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차가 다니는 게 도시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부수고 물 위에 새가 내려앉는 게 도시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학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청계천을 봤습니다. 수면 위에 작은 새 2마리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새들이 내려앉은 자리에는 20년 전까지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도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16만 8천 대의 자동차가 매일 그 그림자 아래로 지나갔고 그중 절반 이상이 목적지도 없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새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교수도 옆에서 가만히 같이 서 있었거든요. 우리들은 다리 위에서 거의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수면 위에서 새들이 부리를 물에 담갔다 빼는 소리,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미세한 진동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오간수교까지 가시겠습니까? 1시간만 더 걸으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입에서 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수표교에서 오간수교까지 마지막 1시간을 저는 거의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한 교수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가락으로 청계천 곳곳에 가리키기만 했거든요. 할대밭, 시민 산책로, 빗물 저류시설의 입구,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가꾸는 작은 정원. 오간수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리 위에서 헤어졌거든요. 한 교수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하버드에서요. 저는 한 교수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 손이 70대 노학자의 손이라기에는 단단했거든요. 평생 청계천을 위해 30년 넘게 강의장과 회의실과 시민단체 사무실을 오갔던 손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멀어진 뒤에도 저는 오간수교 다리 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려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날은 더 이상 메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를 하려면 결론을 내려야 했는데 저는 그날 결론을 내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노트를 도로 가방에 넣고 다리 위에서 청계천 수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수면 위에서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었고 그 빛 위로 작은 물고기들이 그림자를 만들며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리에서 천천히 내려와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비행기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뒤에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을 2달 미뤘거든요. 청계천의 한겨울을 봐야 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에 이 인공하천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27년 학자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검증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6년 1월 둘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거든요. 10월의 첫 방문 때 가지고 왔던 가방과는 짐이 조금 달랐습니다. 휴대용 온도계와 소음 측정기는 여전히 들어있었지만 이번에는 두툼한 방한 점퍼와 모자, 그리고 양말 2켤레가 추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서울의 1월은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서웠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차창밖 온도계가 영하 9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게 한낮 기온이었습니다. 보스턴의 1월도 만만치 않게 추웠지만 한국의 추위는 결이 달랐거든요. 보스턴의 추위가 살을 베는 추위라면 서울의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곧장 청계천 본류로 향했습니다. 광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평화시장 쪽 다리부터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한 교수가 10월에 보여준 첫 구간은 광교에서 오간수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대쪽, 도심에서 가장 멀고 가장 사람이 적은 평화시장 구간을 보고 싶었습니다. 평화시장 다리 위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 무렵이었습니다. 1월의 햇살은 짧고 비스듬했고 청계천 수면 위로 옅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다리 위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다리 입구의 안내판에서 한 가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청계천 수온이 평균적으로 영상 7도에서 9도 사이로 유지된다는 안내였거든요. 외부 기온이 영하 9도여도 수온이 영상 9도 안팎이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수면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건 물리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판을 보면서 한 가지를 마음먹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청계천이 정말로 인공 펌프 하천이라면 한겨울 새벽에는 결빙이 와서 흐름이 끊기거나 적어도 표면에 두꺼운 얼음이 생겨야 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그 사계절 흐름이 정말로 사계절을 견디는지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하려면 가장 추운 시간대에 직접 가봐야 했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다음날 새벽 기온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영하 10도에서 영하 11도. 1월 한국 한가운데서 가장 추운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40분. 저는 알람보다 20분 먼저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문밖이 까맣게 어두웠고 길거리는 도시 한복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거든요. 저는 두툼한 방한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챙겼습니다. 가방에는 온도계와 노트, 그리고 두꺼운 보온병에 담아둔 뜨거운 차가 들어있었거든요. 호텔에서 평화시장 다리까지는 도보로 약 2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지 않고 걷기로 했거든요. 1월 새벽의 도심을 직접 걸어봐야 청계천의 수면 위 김이 정말로 다른 도심 공간과 다른 건지를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는 순간 영하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코 속 점막이 시려왔고 눈을 깜빡이면 속눈썹이 미세하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양손을 점퍼주머니에 깊숙이 찌른 채 평화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청소차 한 대가 지나가거나 24시간 편의점의 불빛이 골목 모퉁이에서 새어나오는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 적막한 도심을 걸으면서 27년 전 박사과정 시절의 보스턴 빅디그 공사 현장을 새벽에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30살이 채 안 된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빅디그 공사장의 콘크리트 더미 위를 걸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거든요. 도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그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사람이 도시계획 학자다. 그게 30살의 다니엘이 세운 학자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그 정의를 2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시장 다리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4시 38분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휴대전화의 온도계 앱을 확인하니 외부 기온이 영하 10.2도였거든요. 도심에서 가장 추운 시간대에 가장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 옆에 서서 청계천 수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인데 물이 정말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웨빙은커녕 수면 위로 옅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김이 다리 가로등 불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40분의 청계천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보다가 다리 옆 계단을 따라 본류 옆 산책로로 내려갔습니다. 산책로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 3명이 수면 옆 산책로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꺼운 방한복과 안전목,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장화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긴 막대 모양의 도구를 들고 있었고 그 도구 끝으로 산책로 가장자리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가까이 있던 작업자에게 천천히 다가갔거든요. 실례합니다. 영어 가능하신가요? 작업자는 잠깐 동작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거든요. 그는 짧게 영어로 답했습니다. 조금 가능합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분의 작업복 가슴에 붙은 명찰을 봤습니다. 한글 이름 옆에 영문 알파벳으로도 표기가 있었거든요. 박이라는 성과,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이라는 소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새벽 4시 40분인데요. 박 주무관은 잠깐 막대를 옆에 세우고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천천히 피어올랐거든요. 시민들이 곧 산책 나오시거든요. 새벽 6시쯤이요. 그분들이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그 전에 산책로 가장자리 얼음을 제거해 둡니다. 저는 잠깐 그분을 봤습니다. 새벽 6시, 영하 10도에 산책 나오는 시민들이 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보스턴이라면 영하 10도의 새벽 6시에 한강 옆 산책로에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추운데 정말로 시민들이 새벽에 산책하시나요? 박 주무관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랑이 아니라 익숙함의 웃음이었거든요. 네, 매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어르신들이 운동 삼아 청계천을 한 바퀴 돌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 4시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365일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리 난간 쪽을 잠깐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김이 피어오르는 청계천이 보였거든요. 그 위에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박 주무관은 다시 막대를 들어 작업을 시작하면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교수님으로 보이시는데 한국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청계천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미국에서요? 박 주무관은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동료 2명을 가리켰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2명 있습니다. 저쪽이 김 주무관이고 그쪽이 이 주무관이에요. 김 주무관은 청계천 복원 직후인 2005년부터 여기서 일했고요. 이 주무관은 저랑 같이 5년 전부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셋이 평화시장 구간 담당이거든요. 매일 새벽이요. 저는 그 2명을 봤습니다. 김 주무관은 6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이 주무관은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두 분 모두 무릎까지 오는 장화 위로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같은 모양의 막대를 들고 있었거든요. 김 주무관은 청계천에서 21년을 일한 분이었습니다. 21년. 저는 다리 난간 쪽으로 천천히 걸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잡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차가운 금속의 한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27년 동안 도시계획을 가르치면서 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왔던가. 콘크리트, 철근, 공사예산, 설계도, 그리고 통계. 도시계획학회의 모든 논문이 그 5가지 안에서 굴러갔습니다. 빅디그의 240억 달러, 로스앤젤레스강 복원의 13억 달러, 청계천의 3억 달러. 저는 그 숫자들로 도시를 비교했고 그 숫자들로 도시의 우열을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영하 10도의 새벽, 청계천 평화시장 구간을 굴러가게 하는 건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 4시에 두꺼운 장갑을 끼고 손이 곱아가면서 얼음을 깨는 박 주무관의 손이었습니다. 61년 동안 매일 새벽 청계천에 나와 산책로를 정비해온 김 주무관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이 깨놓은 얼음 위로 6시 정각이 되면 80대 할머니가 운동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 풍경 전체였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을 잡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콧속이 시리고 손가락 끝이 저려오는 새벽 한가운데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도시는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도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 콘크리트 위에서 누군가가 매일 새벽 얼음을 깨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청계천 복원의 3,800억 원이라는 숫자도 626종이라는 생무종 데이터도 116%라는 공시지가 상승률도 23조 원이라는 경제 효과도 다 그 새벽에 손들 위에 얹혀 있는 거였습니다. 그 손들이 없으면 그 숫자들은 단 하루도 유지되지 않는 거였거든요.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콧등 위에 차가운 안경다리가 머물러 있던 자국이 미세하게 따끔거렸거든요. 저는 점퍼 소매로 안경알을 한 번 닦고 그러다가 그 소매로 눈가를 한 번 더 훔쳤습니다. 눈물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어떤 액체였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에 학자가 27년 만에 흘리는 그 액체가 눈물인지 단순한 추위 때문인지는 저도 분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액체가 흘러내린 자리에는 27년 동안 제가 단단하게 쌓아온 학자의 자존심이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다리 위에서 동이 트는 걸 기다렸습니다. 5시 47분쯤 동쪽 하늘이 미세하게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청계천 수면 위의 김이 새벽빛의 보랏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빛 속에서 박 주무관과 동료 2분이 마지막으로 산책로 가장자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5시 58분 다리 입구에서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80대 할머니였거든요.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셨습니다. 그 뒤로 노부부 한 쌍이 손을 잡고 나타났고 그 뒤로 70대 남자분이 운동복 차림으로 따라오셨습니다. 새벽 6시 정각 청계천 산책로에는 이미 7명의 시민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였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그리고 7명이 청계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위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케빈에게 보낼 문자를 한참 동안 입력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입력했거든요. 마침내 한 줄을 보냈습니다. 네가 옳았다. 사과한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무슨 문자를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였거든요. 27년 동안 4,000명의 학생들 앞에서 가르쳐온 결론 하나를 영하 10도의 새벽다리 위에서 5단어로 무너뜨리는 데에는 그 5단어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에서 천천히 내려와 호텔로 걸어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동이 완전히 텄거든요. 1월 서울의 아침 햇살이 청계천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기 시작했고 그 빛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산책로 위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청계천 본류가 도심 빌딩 사이로 가느다랗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 좁은 물길 위에서 20년 동안 박주무관과 김주무관 같은 분들이 새벽 4시마다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매일 새벽이요. 그리고 그 위로 1억 9천만 명이 걸어 다니경 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방한점포도 벗지 않은 채였거든요. 천장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한 교수가 수표교 다리 위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차가 다니는 게 도시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부수고 물 위에 새가 내려앉는 게 도시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때는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영하 10도의 새벽다리 위에서 저는 그 한마디를 가슴으로 이해했거든요. 콘크리트를 부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아직 절반입니다. 진짜 도시는 그 물 위에 새가 내려앉을 수 있도록 새벽 4시에 누군가가 얼음을 깨고 그 얼음 위로 6시에 80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 풍경 전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버드 강연 주제 변경. 청계천 비판이 아니라
청계천 헌사로 다시 쓴다. 27년의 사과를 4월 강연장에서 학생들 앞에 정식으로 올린다. 저는 그 한 줄을 적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27년의 무게가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깨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학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감각. 그게 영하 10도의 새벽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2026년 4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 겐도울이었습니다. 21세기 도시 하천보건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 무대였거든요. 장각에는 도시계획학자,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미국 동부 일대 도시 공무원들까지 합쳐서 약 400명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강연 시작 10분 전부터 양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7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강연이었거든요.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어떤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올지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행 요원이 신호를 보냈고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 케빈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옆에 케빈의 한국계 여자친구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케빈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한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띄우지 않고 빈 화면을 그대로 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연의 원래 제목은 청계천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였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강연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새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미국은 30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강 하나 못 살렸나? 입니다. 청중석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거든요. 영하 10도의 새벽, 평화시장 다리에서 박주무관의 모자이크 처리된 뒷모습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다음 50분 동안 제 27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학생들 앞에서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청계광장 입구에서 측정한 54데시벨, 광교에서 마정교까지 걸으면서 본 깜짝도요와 알라고리, 한정민 교수가 수표교 다리 위에서 던진 한마디, 그리고 영하 10도의 새벽에 마주친 박주무관의 손. 강연 마지막 5분에 저는 청중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11장짜리 제 교재를 단상 위에 올렸거든요. 27년 동안 미국 도시계획대학원 30여 곳에서 표준 교재로 사용해온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두 손으로 들고 청중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책의 11장은 오늘부로 폐기됩니다. 새로 쓰겠습니다. 청계천이 어떻게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청계천이 무엇을 가르쳤는가로요. 강당이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박수 소리가 한 줄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박수가 두 줄, 세 줄로 번져나가더니 끝내 400명의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케빈은 맨 앞줄에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의 사과를 그 한 번의 인사로 매듭지었거든요.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2026년 5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저는 박사과정 학생 3명을 데리고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증을 위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청계천 스튜디오 한국판 강의를 직접 듣기 위해서였거든요. 그 강의는 한정민 교수가 연세대 환경공학과에서 매년 여름에 외국인 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는 5일짜리 집중 강의였습니다. 저는 강의 첫날 오전 한 교수와 다시 광교광장에서 만났습니다. 한 교수는 회색 점퍼 대신 가벼운 여름용 셔츠 차림이었거든요. 우리는 짧게 악수를 나눴고 한 교수는 저를 보면서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오셨군요. 좋은 강연 잘 보았습니다. 저는 살짝 머리를 숙이면서 답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날 수표교 다리 위에서 던지신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27년을 더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한 교수는 가만히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데려온 박사과정 3명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5일 동안 청계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걷겠습니다. 광교에서 마정교까지, 마정교에서 평화시장까지, 평화시장에서 오간수교까지요. 같은 길을 3번 걸으실 거예요. 같은 길도 3번 걷고 나면 다른 길이 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 한 통의 뉴스 알림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멕시코시티 시장 후보 한 명이 도심 한가운데 콘크리트로 덮인 라피냐타 강을 청계천 방식으로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는 그 후보가 한국이 23년 전에 한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했다는 인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세계는 이미 청계천을 베끼고 있었습니다. 일본 나고야가 공무원 32명을 보냈고 로스앤젤레스 시의원 9명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들었고 이제는 멕시코시티 시장 후보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흐름에서 저는 27년 늦게 그 자리에 도착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학자로 27년을 산다는 건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해 사는 거였습니다. 27년이 걸려서 진실을 찾았다면 그 27년은 낭비가 아니라 그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었던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7월 한밤의 서울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거든요. 멀리 청계천이 도심 빌딩 사이로 가느다랗게 흐르고 있었고 그 좁은 물길 위에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 거였습니다. 박주무관이, 김주무관이, 그리고 그분들이 깨놓은 얼음 위로 6시에 걸어 나올 그 80대 할머니가요. 저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가 미지근했거든요. 부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는데 저는 27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를 깨달은 지금 저는 비로소 학자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학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청계천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5.86km의 좁은 물길이 30년 권위의 학자 한 명을 평생 처음으로 학생의 자리에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학기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